우리 서인이 아버님이 1등으로 오셨으니까 서인이 아버님 먼저 조금 여쭤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 친구 같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서인이가 뭔가 필요할 때 만들어주고 딱딱 만들어주고 있어서 맥가이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인이가 모르는 거 있을 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같고, 그리고 서인이 잠잘 때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해주면서 이렇게 재워요. 재밌는 얘기 해주는 이런 아빠 되고 싶다고 적어놨습니다. 이야. 제가 이 교육을 10년 이상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완벽하게 적어주시는 아버님 처음 봤습니다. 나린이 아버님 엄청 열심히 적어주고 계시는데 나린이 아버님 조금 있다가 그러더라고. 주원이 아버님 다 쓰신 것 같아요. 주원이 아버님. 네.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아빠, 네.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빠, 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아빠, 어떤 고민이든 풀어놓을 수 있는 아빠, 엄마와 항상 사이좋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빠. 이야. 저희가 너무나 바라는 아버님의 모습들이 오늘 무슨 일인 거죠? 윤경이 아버님. 네? 안 쓰셨죠? 네. 윤경이 아버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요? 왜 가리셨어요? 네. 저는 이제 도덕적인 거를 배울 수 있는 아빠. 네. 진실인 것 같은데 현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진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빠.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니 나는 여기 아버님들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애기들이. 그죠? 네. 우리 그러면 앞에 거는 요거만큼 들어보고 지금 라온이 아버님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에 대해서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자 쓰신 만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이는 책임감 있는 아이, 네. 네. 독립심, 자립심 있는 아이, 네. 거짓말, 거짓말, 네. 스마트폰 책 많이 읽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전에? 없습니다. 없으신 분들.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이 아이 태어나기 전보다 2배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해야 될 걸 막 처리하다 보면은 정말 방향성 없이 하루하루 아이를 키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육의 방향성을 푯대를 딱 꽂고 매일매일 그 방향으로 정말 한 걸음씩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 이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아이가 옆집 아이 키우는 대로 얘네 내가 뭐 한다 우리 이거 안 해 이렇게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이들이 괴물 같은 아이가 지금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아버님이 어머님과도 이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방향성이 있어야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든 자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공부 잘하는 아이, 뭐 건강한 아이, 뭐 이런 거는 꼭 나오는 거였고, 뭐 좀 사회적으로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뭐 여하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죠.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게 옳다 그르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가족의 목표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합의된 목표가 하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 목표를 좀 써서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시고 써서 붙이시고 둘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목표와 맞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이를 키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아버지는 뭐냐? 가정의 리더, 가장이에요. 근데 이 가장이 뭐냐? 일단 우리가 가장을 잘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직장의 리더로 대입해서 한번 볼 거예요. 직장의 리더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직장의 리더, 사장님이다. 그러면 월급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마다 오늘 우리 팀원이 한 명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업무를 분담시키던가 아니면 나라도 해야 되던가. 이번 달에 매출이 적어요? 빚이라도 내서 그걸 해야겠죠. 그게 책임이에요. 책임이 1번 중요한 거고 2번 월급만 준다고 일을 하느냐? 팀원 직장인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리더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팀의 분위기가 좋아야 그 팀이 성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더의 관심. 한 명 한 명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줘야겠다, 이 사람이 이런 게 좀 부족하네, 이거를 이 사람에게 좀 백업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팀원 하나하나 이 사람 좀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이에요.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지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찍어줘야 되고, 이걸 위해서 왜 이걸 해야 되냐면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모두가 그것에 협의가 되어서 마음으로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득하는 역할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세한 업무 지시를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목표.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내가 월급 줬잖아. 이렇게 해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좀 좋은 리더 소리를 듣는다고. 이게 되면은 훌륭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대입을 했을 때 요것을 가진 리더, 책임감을 가지고 팀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잘 제시할 수 있는 요런 사람이 리더라면 그 리더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는 뭐냐? 권위적인 것과 권위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권위는 내가 이 사람 말을 따르고 싶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나도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르고 싶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권위적이라는 말은 공포.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만 하는 척 하는 게 권위적인 거예요. 권위적인 건 나쁜 거고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리더는 권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특히 부모님.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라는 게, 친구 같은 부모라는 게 친밀하게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이라는 말이지,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편안한 부모 좋아요?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따를 사람이 필요해요. 리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팀은 발발을 모르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는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무조건 어떤 목표든지 그걸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요거를 자 질문할 거예요. 저 이따가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역할. 1번이 기본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물리적인 역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주거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이 직장이라고 하면은 상호 공간, 뭐 노트북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역할들.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인 역할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정서에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정서적인 역할. 자, 요거 하면 이거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 한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요거 하면은 좋은 리더네. 그 얘기를 듣는 거고. 세 번째, 교육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자, 이게 3단계예요. 자,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밥은 안 줘요. 교육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요거 없어요. 정서적으로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주는 거 없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안 돼요. 1단계 안 되고 2단계 될 수 없어요. 이거 안 되고 3단계 될 수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안 하는 집 거의 없어요.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거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청소년기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제목이 아까 일찍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Good to Great Father. 훌륭한
동현 아빠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건 내 제일 큰 축복이야. 가문, 훌륭한 가문 구했고 이거 단 다음에 이 단계, 이거 한 단계. 저 이거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게 카테고리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가정에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물리적인 역할이라고 했어요. 기본. 의식주를 해결해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그 뒤에 장에 보면, 제가 오늘,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으시면요. 내일 이 시간이 되면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들의 100분과 저의 100분은 날아가는 버려지는 시간이 돼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두 번째 칸, 그 제일 중요해서 거기에 두 번째 칸 빈 칸이 있어요. 적으시고요.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 장 또 넘겨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황당한 백지가 하나 나와요. 그거는 뭘까요? 필기하라는 거예요. 필기. 나의 언어로 뭐 단어라도 필기를 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으세요. 그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아내에게 해줄 것들을 내가 한번 집에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오늘 들은 거를 필기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면 95%는 기억이 나요. 내일 이 시간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필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물리적 역할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의식주 해결해줘야 되고요. 위험한 일에서 보호해줘야 되고, 아프면 치료해줘야 되고, 가사유가 이거 1단계 기본적인 물리적 역할이에요. 여기에 이것까지를 책임이라고 해요. 아픈데 병원 안 데리고 가요? 유기고 이거는요. 그거는 학대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네. 자, 2번. 여기부터 좋은 아빠죠. 행복감을 주는 건데 정서적인 역할. 아이에게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게 해주는 거,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정서적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애정과 존중이라는 감정적인 노동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정서적인 역할, 요거가 되신 다음에 방향성, 교육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한창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20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형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모든 걸 고민하지 않아요. 내 가치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선택해요. 어머님이 빨간 당이시면은 고민하지 않고 빨간 당을 찍으실 거고요. 아버님이 파란 당이면 고민하지 않고 파란 당을 찍어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정립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거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가치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만약 교육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은 수학, 영어 이런 걸 생각하시거든요. 그거 아무리 있어봤자 가치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지금 옛날에는요, 사서삼경 뭐 이렇게 해서 다 뭐 소장 다니면요, 그런 것들이 다 가치관 교육이었어요. 그냥 학교에 맡겨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 교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그래서 아버님들이 요거는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적 역할이라는 게 인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지는요, 지금 시대에는 AI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얘네가 많이 머릿속에 넣는 시대가 지났다고요. 네. 그것을 활용하는 지금 학교에서는 이미 챗 GPT를 사용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지금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 사고할 수 있는 힘, 논리력, 사회성, 지혜, 나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교육적 역할입니다. 이거 학원에서 해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시면 권위는 자동으로 생긴다. 아이는 아빠, 엄마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빠, 엄마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아이 없어요. 뭔가 흔들려서 권위가 없으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권위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무서움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거는
권위적인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무서워서 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서 그 앞에서만 하는 거는 이 아이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하는 거는. 그래서 권위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아버님들의 역할은 아이의 전생에 걸쳐서 영향을 줘요. 전생에. 네. 아버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일단 4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5세 초중반까지는 이 아이들이 여성 남성으로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여성의 놀이, 남성의 놀이가 자체가 없어요. 그 4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없이 다 줘야 되는 거고, 그때 여성성, 남성성이 막 발현되기 시작할 때는 그 이후부터는 요거는 아들, 요건 딸,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필요한 게 달라져요. 하여튼 지금 유아기는 이거를 다 가져야 돼요. 일단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본 욕구는 남자는 인정해요. 내가 인정받아야 살아있음을 느껴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져요. 남자는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여자는 사랑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여자의 영혼이 죽어가요. 절대로 꽃처럼 웃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밝게 피어나요.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냥 정서적인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인정을 못하면 밥을 못 먹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사랑을 못 받으면 밥을 못 먹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빠의 의미, 아들에게는요, 닮아가야 할 모델링의 대상,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에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아빠처럼 돼야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고 아빠한테 인정받으면요, 내가 정말 멋지게 생각하는 히어로, 내가 정말 닮아가야 될 대상이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충족돼요. 난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멋진 아빠가 남자의 대표,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남자가 나를 인정해요. 너가 자랑스러워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인정 욕구의 결핍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걸 잘 못 받으셨어요. 이 아버님들이 다 그런 아빠가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 대부분 인정 욕구의 결핍입니다. 인정 욕구가 어린 시절에 빵꾸가 나면 그거를 계속 채우려는 걸로 행동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중독이 많이 생겨요. 특히 직장에서 워크홀릭이 많이 돼요. 직장에서 윗상사,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 상으로 대표되는 우리 직장의 리더에게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워크홀릭이 되죠.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과하게 치중하고 의존하면서 스스로를 혹사시키고요. 스스로를 혹사시킬 뿐 아니라 내 가족은 나가 되거든요. 내 가족을 인식하는 뇌세포가 나를 인식하는 뇌세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혹사시킬 뿐만 아니라 내 새끼도 혹사시켜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타인에게 눈치를 과하게 보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의 생존 방식이 가동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가 나를 도와줘서 아빠가 이렇게 너무 편하겠다. 고마워. 너무 멋져.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남성성이 발현되기 시작할 때는, 지금 옛날에는 동네 형아들이랑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충분히 놀 수 있었거든요. 신체 에너지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이거를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근데 그걸 엄마랑 못해요. 아빠가 그걸 해줘야 돼요. 같이 공 차고. 옛날에 동네 형들의 역할, 지금 그 동네 형이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아빠 역할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막 써볼 수 있도록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공 차고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는 역할까지 아빠 역할. 그리고 그걸 그냥 막 발산했냐? 형아들이랑 놀 때 형아 막 때렸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형아들한테 계속 혼나면서 그 신체 에너지를 조율하는 것들을 배우셨어요. 아버님들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버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자, 뭐 집에서 레슬링을 해요. 때리는 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어기면 오늘은 스탑. 오늘은 더 이상 놀지 않을 거야. 다음번엔 규칙을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레드카드, 뭐 옐로카드, 레드카드 한 번 더 그러면 오늘 놀이는 중단이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힘을 얘가 놀이를 하면서 조율을 하는. 옛날 형들은 너 빠져.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수도 없이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아기 내내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5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5, 6세 되면은 7세 때는 끝나요. 그러면은 7세 된 남자애들은 아빠 놀이가 그렇게 잘 된 애들은 선생님 얘가 날 아프게 해요, 얘가 날 때려요 이렇게 누가 이르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아빠 놀이가 그렇게 해서 잘 된 친구는. 근데 아빠 놀이가 부족한 남자애들은 7세 정도 되면요 얘가 날 때려요 이게 되게 많아져요. 학교 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게 조율하는 연습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유아기의 투두. 자, 딸은요. 이거 둘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딸은 사랑인데 아빠의 의미는 생애 최초의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선입견을 아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딸과 뭐예요? 아빠가 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얘가 느껴요. 그러면 나중에 이성 관계에서 연인 부부 관계에서 얘는 당연히 날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너 날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런 여자 되게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아요? 너 왜 전에는 하루에 5번 전화하더니 오늘은 한 번밖에 전화 안 해 사랑이 식어서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여자로서 남자에게 사랑받는 그 경험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으로서 이성 관계에서의 자신감이 없어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남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하트 뿅뿅하면서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남편의 모습, 좋은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남녀 관계는 저런 거구나.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당연한 상수값이 돼버려요. 그게 당연한 상수값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남자는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는 남자는 이상한 거예요. 헤어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엄마한테 막 화내고 엄마 얘기하면 시끄러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정상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봐요. 그럼 너무 싫겠죠, 혜진이 아버지. 우리 혜진이가 남편이 나에게 그 애인이 혜진이에게 우리 혜진이 너무 예쁘다 오늘도 왜 이렇게 예뻐 이런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애정 표현의 경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관계에서 만약에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얘는 싫어 이렇게 하는데 막 억지로 뽀뽀해요. 그러면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도 돼요? 남자친구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남녀 관계에 뭐가 정상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싫어하는 것들, 여자로서 이 아이의 경계를 지켜주는 모습을 우리 혜진 너무 예쁜데 아빠가 볼에다 뽀뽀 한번 해도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 때는 영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성성을 띄기 시작하면 5살, 6살 되면요 뽀뽀하거나 그러니까 목욕할 때도 아빠가 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빠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게 남녀 관계가 되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욕구와 이런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면 건강하게 스스로를 조율하면서 다양한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남자들이. 중독이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담배, 술, 게임, 도박,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의 인정을 잘 못 받으면 그런 것들에 빠지기가 쉬워지는 상태가 돼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제 그게 충족이 되면 이 상황에서 자신감, 언제나 당당하죠, 남녀 관계에서. 얼마나 멋져요. 여자가 당당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결핍이 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지금의 아버지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중요한 거 같으시죠? 네. 자, 아버님들이 가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우리의 모든 것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체계. 그래서 저희 몸 안에도 여기가 호흡의 체계가 있고 소화의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체계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소화의 체계와 호흡의 체계가 불분명해요. 그럼 이 안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뭐 호흡의 체계도 목이 있을 거고 식도 안에 또 위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호흡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체계 안에서도 또 각 기관들의 구분이 또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부 체계, 만약에 소화 체계라고 해도 식도가 있고 위가 있어요. 식도와 위의 구분은 돼야 돼요. 하지만 또 함께 일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내부 체계가 있고 그 외에 외부 체계가 있어요. 또 소화 체계, 호흡 체계가 또 합쳐져서 배설 체계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내부 어떤 것이든 그 안으로 쪼개고 되면 내부 체계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위로 외부 체계가 또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체계는 자기들끼리 응집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는 위여야 된다고요. 위랑 식도랑 불분명해지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외부 체계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가족으로 와볼게요. 가족이 한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외부 체계로는 본가가 있으실 거예요. 처가가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요. 직장이 있어요. 그 바깥으로는 또 사회, 국가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계속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밖의 세상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지만 내부 체계의 응집력이 바깥 체계와 구별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족보다 직장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우선인 것 같다.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교회에만 너무 열심히 해서 가족을 뒷전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외부 체계보다 이 내부 체계가 단단하게 응집력을 가지고 긴밀하게 외부 체계랑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가족이면 또 하나냐? 아니죠. 가족 안에는 부부 체계와 자녀의 체계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부부 체계가 하나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얘네는 밖에서 봤을 때 얘네는 하나여야 돼요. 밖에서 봤을 때 가족은 하나여야 되고요. 가족 안에서 봤을 때 자녀가 봤을 때 부부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네가 봤을 때 이게 따로 놀아요. 엄마가 하는 말 다르고 아빠 하는 말 달라요. 그러면요 한 방향성으로 절대 갈 수 없고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네. 둘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아이랑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녀 중에 한 명과 이렇게 되거든요. 체계가 와해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한 명이 소외되고 절대 불행해져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싶다, 잘하게 하고 싶다, 이걸 단단히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자, 이 사랑 영향력의 흐름은 제가 아버지가 아까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꼭 리더여야만 해요. 우리 엄마가 애를 참 잘 보는데, 잘 알아서 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신경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안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전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남자의 욕구 자체가 남자의 습성 자체가 5명 있으면 5명 중에 제가 1장이구나. 난 쟤네 풀어야겠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쭉 소리가 매겨진다면서요. 뭐 중학교만 가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리더일 때랑 내가 평직원일 때랑 책임감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속한 이 식구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근데 아내가 이걸 다 알고 여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걸 듣잖아요. 아빠가 리더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리더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그러면 리더가 안 되는 순간 남자는, 그러니까 사장일 때랑 팀 시선일 때랑 책임감이 다른 것처럼 그냥 하라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구심력을 발휘해요. 우리 가족이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 구심력을 가족이 뭉치도록 구심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여자가 하면 남자는 이것만 대충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요. 원심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여자가 그럼 그 힘이 있느냐? 남자가 밖으로 놀면 여자는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자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맞나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육아기에 여자의 가장 기본 정서는 불안이에요. 우리 아이를 내가 잘못 키우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불안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보면서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남편이 방향성을 딱 잡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계속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질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모든 것을 여자보다 더 많이 알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방식이 좋은지 이런 걸 알고 뚝심 있게 붙들어 주시면 여자는 알아서 아이들은 알아서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여자는 또 사랑받고 싶어 한다니까. 이게 남녀 관계가요. 모두 지금 아내분들을 내가 먼저 사랑해서 교회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셨죠. 아니에요. 우리 집은요. 우리 와이프가 날 쫓아다녀서요. 내가 억지로 만나주고 결혼했어요.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는 왜? 그러셨어요? 정말요? 아니요. 네. 대부분 여자는 남자의 구애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여자가 행복해지거든요. 아까 기본 욕구가 여자의 기본 욕구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여자는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내가 이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사랑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옆에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큰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큰 애를 더 사랑해줘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동생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주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밑에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빠가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가정, 유대인의 교육, 정말 훌륭한 교육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잠깐만 그거 한번 영상 보시죠.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저는 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부모가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Tell Mummy, mix the eggs and the flour to make some dough. And she helped Mummy make some chicken soup. Salad. And some salad. And then we go to say it well. Yeah. Is it Shabbos yet? No. This is This is the same as over there? Okay. And what did Mummy say? No. First we have to set the... This. Just ahead. 얼마나 책을 여러 번 읽었는지 브라카는 책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다. 책 읽어주는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브라카는 어느새 꿈나라에 도착해 있었다. 유대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루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n they pick it up. If you're not sure, and you're not strong in your beliefs and your conviction, then they'll know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then they don't have to listen to you. But if they know that you're doing it and you're sincere, you're not doing it to just boss them around and make them feel intimidated.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They know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I hope all the pages are here. 요즘 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 레드사이드 스토리 시간. Because by Eden goes according to the mother, right? If the mother 아빠는 책을 읽어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준다. and then in the end, excellence. It's much money. 유대인은 피임을 하지 않아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아이들이 10명씩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연령 하나하나에 맞춰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육을 담당해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그 교육적 역할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확신. 우리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아빠가 믿으셔요. 그래서 그 훌륭한 아이의 전기의 한 장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셔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소통을 하시는 거죠. 아까 잠자리에서 오늘은 힘든 일들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은 몸으로 흡수되고 찌꺼기는 뒤로 배설돼요. 자, 매일매일 신체의 에너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정서적인 것들에도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점, 속상했던 점, 서운했던 점, 질투가 났거나 오늘 좌절스러웠던 점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오늘 스트레스 상황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건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로 또는 눈물로. 그러면 우리가 뒤로 나오지 않잖아요. 먹은 게 뒤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아파져요.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매일매일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 성장의 씨앗들이, 힘들이 다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동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대로 기능하지 않냐면 그 위에 요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 감정들이, 힘든 감정들이 쌓여 있어요. 내가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화가 풀려야, 화가 좀 나와져야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건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매일매일 그 찌꺼기를 뱉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매일매일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매일매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아빠가 다 해결해줘 버리면요, 아이는 해결력을 키울 수 없어요.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기능할 수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 그래, 내일은 근데 이렇게 좀 해보려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청소년기까지 계속 20살 될 때까지 들어주시는 역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작업들을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려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요. 회사 일보다 뭐 다른 취미생활보다 이거 이상의 자식 농사 이상의 일은 그건 아빠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다른 건 다 대체가 가능해요. 나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이 역할은 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아이들의 지능 지수를 0으로 봤어요. 평균 지능. 그래서 양육 참여도가 높은 아빠의 지능이 높아요. 나머진 아빠보다 월등히 높아요.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지능도 달라지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연구가 40년 동안 추적 연구가 진행됐어요. 40년에. 그죠? 사회적 지위를 봤어요. 양육 참여도가 높은 아빠의 가정의 아이들은 아까 요만큼 차이였잖아요. 요만큼이었잖아. 이만큼 월등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적인 성취에 대해서는 인성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절제라던가 인내라던가 다양한 모델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거에서는 지능은 조금 차이가 났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아이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아빠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엄마한테 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무조건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함께 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럼 이게 유대인에게만 효과가 있느냐? 밥을 먹는 게. 자, 한번 보세요. 학원 순례를 하는 아이들 때문에 가족 식사를 포기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쌍둥이 예진이 예리는 서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입니다. 하지만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나요? 집에요. 중국어? 예진이 예리는 학원 대신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저녁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학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한 가지를 철저히 지킵니다. 가족들의 식사 시간 조율이죠. 알아서 도착할 때쯤 돼서 10분 전쯤 문자 좀 적으면 항상 문자를 줘요. 아까 남편도 뭐 도착 10분 전, 아들도 엄마 지금 저녁을 타고 어디쯤이에요 이래요. 그러면 대충 맞춰줘. 그래갖고. 쌍둥이네가 가족 식사에 소신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 오빠 진승이가 사교육 없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실습까지 겹치면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쁘지만 저녁이 되면 식사 시간에 맞추려고 휴가를 서두릅니다. 아버지도 뭐 아무리 늦으시더라도 8시 넘어서라도 꼭 저녁 식사는 집에서 하시는 편이셔서 저도 그양이면 좀 집에서 먹는 편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대화를 반찬 삼아 먹는 저녁 식사. 가족은 밥상을 무심점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하지만 훈계조의 말투는 찾아볼 수가 없죠. 아버님하고 결혼할 때가 아버지랑 또 스포츠 얘기 많이 하고요. 정치나 경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경제나 뭐 이런 얘기는
예전에 아버지가 뭐 식사하시면서 제가 여쭤보면 많이 가르치셨는데 요새는 제가 좀 더 많이 무슨 이야기 하고 시험 기간 때는 뭐 제발 이 정도인데 공부 이야기는 시작을 거의 안 하는 그렇죠? 안 하죠? 정확하고 기분 나쁘게 다른 것만 있었으면 어떨까요? 1시간 넘게 이어지는 식사. 그러나 밥상머리에서 큰 아이들은 이 시간을 아까워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랑 이렇게 싸운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때 뭐 습관처럼 식사 때는 그래도 밥을 같이 나와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니까 그래도 뭐 식사하면서 뭐 얘기를 하면서 서로 풀어지기도 하고 우리 남들보다는 더 편하게 좀 스무스하게 잔소리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 과정이 없었으면 아들이랑도 딸이랑 많이 멀어졌을 것 같아요. 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뭐 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그냥 중에 학교 생활하고 이러면서 아빠도 아이들이랑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랑 구성원입니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서 이게 별게 아니에요. 수다거든요. 수다. 우리 인간은요, 이야기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서로 지지받고 응원받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다를 떠는 거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기억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를 문제를 내고 두 집단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평균이 각도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한 그룹은 30분 동안 수다를 떨고 한 그룹은 토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력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토론을 한 그룹보다 수다를 떤 그룹이 15%가 성적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야기는 힘이 세요. 제가 특히 유아기에 더 이걸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논리사고력 발달 다음 시간에 오시면 들으시겠지만 말을 하면서 엄마의 말, 그러니까 수다도요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없는 수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이야기의 흐름, 논리력이 강하네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이 엄청 뇌를 사용하게 돼요. 지금 뇌 시냅시스가 막 뻗어가는 시기예요, 유아기. 근데 말을 하려고 할 때 뇌가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뇌 발달에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저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식당을 가끔 가면 제가 왜 속상한 게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조용히 이 아이의 입을 닫기 위해서 뭘 주죠? 이걸 줘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뇌발달,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시간 동안이 제가 얼마 전에 가이드에 썼었어요. 읽으신 분 계세요? 제가 식사 시간 아무 말 읽으셨어요? 이럴 수가? 멀쩡해서 이럴 수가? 밥상머리 기적에 대한 연구를 썼는데 그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란에다가 적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의 세상에서 책에서 배운 어휘보다 어휘가 많을수록 이 아이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내가 모르는 어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 아이 사고력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그 어휘가 바깥에서 들은 어휘보다 훨씬 몇 배의 어휘를 밥상에서 들은 어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휘가.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가 그 식사 시간에 들은 이야기에 대한 어휘에 대한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연구예요.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있으면 너 멍청해져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저희 아이 지금 고1이에요. 지금은 기숙학교 가서 매일 그렇게 식사를 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저녁 식사를 하루에 2-3시간을 했어요. 학원 안 다니고 공부 엄청 잘했어요. 남들이 다 넘사벽이구나 했어요. 우리 한 거 없어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의 지적 수준이면요, 그냥 대화를 하면서 그건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다음 교육에서 그런 대화들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웃는 시간도 있어야죠. 웃고 야 웬일이니 너무 속상했겠다. 같이 좀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그리고 사고력도 넓혀주고 이 아이의 한계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대화 시간, 그거 이상 학원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결과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시설 횟수와 학원 성취도 상관관계 연구가 있었어요. 보시면 전교권 상위권 아이들의 그룹은 너네 일주일에 밥 몇 번 가족들과 함께 먹니? 이거는 아빠를 포함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면. 자, 근데 점점 10회 이상이 제일 많죠. 이게 제일 많아요. 성적이 좋은 애들일수록 10회 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번 이상 밥을 같이 먹으니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번 저녁 식사 다 같이 먹고 주말에 2-3번 더 이렇게 먹는 애들이 상위권 전교권 애들 중에 제일 많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시간을 사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려면 일단 우선순위가 이걸로 정해져야 돼요. 그 아버님도 아까 그 아들도 봤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확신을 아버님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요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아버님 박으셔서 맨날 일찍 퇴근이 어렵겠죠. 그러면 정해진 요일이라고, 정해진 요일 안 되면 오늘 뭐 화요일에 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 회의가 있어서 못 빼. 그러면 수요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좀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밥 먹어! 우리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존중과 신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되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랑 관계가 안 좋고 냉랭한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겠어요? 체해요. 그럼 아이가 아빠를 싫어해요. 그럼 아빠가 너 왜 이것도 못해? 너 내 생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아빠랑 누가 밥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 관계를 만드는 거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거 주죠. 네. 리더가 구성을 될 때 아까 제가 존중과 신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잘못했어. 뭔가 실수가 있었어요. 너를 내가 월급을 줘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와, 그럼 너무 싫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너 나가 죽어라 라는 말일까요? 다음부터 그런 실수 하지 마 라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 결과가 달성이 될 수 없어요.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아내를 존중해야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존중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게 존중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서윤이 아버님, 내일 저희 기린차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차량 운행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운전면허 있으시죠? 그러면 내일 하루만 저희 기린차 운행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야! 아니야! 자,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존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라온이 아버님 들으셨죠? 기린차 운행을 내일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야! 일당이 얼마나? 진짜 제가 원하는 답을 좀 해주셨어요. 나린이 아버님, 자, 기린차 운행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요? 제가 아이를 존중한다는 게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존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절을 하셔야 돼요. 거절을 할 건 거절을 하시는데, 자, 제가 만약에 소희 아버님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세요.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해보세요. 어떻게 거절할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네, 중요한 회의 있어서 네. 자, 우리가 어떤 존중하는 대상에게 거절을 할 때는요,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감정을 배려하는 말로 거절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 그러시군요. 제가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일 제가 꼭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내일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또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이스하죠. 그럼 제가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아버님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이유도 설명해 주면서 다른 대안 그냥 그게 진짜로 다음에 도와준다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감정이 다치지 내가 너의 감정을 배려하고 있어 이걸 느끼도록 해주는 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이는요 작은 사회로서 가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내 원하는 게 다 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정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세상에서 정상. 밖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좌절감,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거절감을 느끼는 것도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집에서도 다양한 거절을 경험해야만 해요. 근데 안 돼! 이게 아니라 아이고 뛰고 싶었구나 우리 서연이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안 돼.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터 나가서 많이 뛰자? 이렇게 이게 존중이에요. 거절을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감정이 다치지 않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존중이에요. 자,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절이 존중이다. 네. 감정을 생각해 주는 게 존중이다. 확실하죠, 이제? 자, 쏟아졌어요. 너는 내가 아까 그럴 줄 알았다. 거기 물고 났을 때부터 내가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부터 거기다 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조심해. 이 상황에서 제일 속상한 건 아빠가 아니라 아이예요. 실수를 하고 싶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아이가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아빠가 느끼는 걸 모두 아이가 느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당신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실수했을 때 제일 속상한 건 실수한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말 안 해도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뭐냐면 신뢰라는 게 얘가 한 말을 다 믿어주는 거 신뢰가 아니에요. 지금 특히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말 연습하는 시기라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시기예요. 말을 그냥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으로 만들어보는 시기. 그래서 그 말을 다 이게 사실로 믿으시면 안 돼요. 유아기에는.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제 구분도 없어요. 그게 막 1년 전, 2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 오늘, 1년 전 이런 말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이 그렇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언어랑 다른 언어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구나 믿는 게 신뢰가 아니라 이 아이도 우리 아내도 뇌가 있다. 이 아이가 뇌가 있어요. 나랑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라고 믿는 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조심해야지. 그걸 내가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아내를 신뢰한다는 게 이 사람 바보가 아니야. 이 사람이 어련히 많은 걸 생각해서 이걸 했겠지. 어련히 생각을 해서 했겠지. 근데 안 된 거겠지. 이 사람이 속상한 거겠지. 이게 신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할 사람이고 언제나 잘하는 사람이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으로 믿어주는 게 신뢰라니까요. 아시겠죠? 클리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놀랬지? 우리 같이 치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캐고 비난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 중심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을까? 이렇게 되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 상황을 계속 매일매일 만날 거거든요. 해결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아빠가 딱 여기서 문제 너 이렇게 그 말 싹 다 빼야 돼요. 어이구 터졌구나. 아이고 깜짝 놀랐지? 자 우리 같이 치워볼까? 자 여기 걸리 갔어. 이걸 이렇게 휴지가 있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10칸 일때 떼는 거야. 그렇게 문제가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기회로 계속 삼으셔야 돼요. 이게 잘할 아이라고 믿어주시는 신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주는데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야 돼요. 한번 구분해 볼게요. 지영이는 몸이 약하다. 이거 사실일까요? 평가일까요? 네, 평가일까요?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상대적. 맞아요.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평가예요. 근데 어떤 병원에 누워있는 백혈병 환자예요? 그러면 얘가 1년에 몇 번 아파서 입원한다. 그런 건 아픈 게 아니고 약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하다가 아니라 지영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을 가. 이러면 사실이죠. 팩트. 얘는 맨날 이빨을 안 닦어. 내가 언제 맨날 이빨 안 닦았어. 이렇게 된다니까 아이들은. 나 그저께 닦았거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면은 우리 은재는 월요일, 수요일 날 이번 주에 이빨을 안 닦았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가를 남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형성의 시기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해요. 내 눈은 이렇게 생겼구나. 내 폰이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아는 것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아 정체감을 아이들이 형성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넌 왜 고집이 이렇게 세? 그러면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아이들은. 너는 이렇게 배려심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못 기다리니? 기다릴 생각도 안 해요. 난 못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민준이가 책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사실일까요? 평가일까요? 맞아요. 이런 건 사실이에요. 보세요. 우리 아이는 고집이 세다. 사실이 평가예요? 이런 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고집이 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제가 한 번 불렀을 때는 안 오고요. 2번 부르면 와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평가는 안 줘요. 절대 안 돼요. 네. 찬미는 자주 이를 안 닦겠다. 때를 부린다. 평가? 사실. 자,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때를 부린다. 너 왜 이렇게 때를 부려? 내가 언제 때 부렸어? 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왜 이렇게 짜증을, 내가 언제 짜증을 냈어? 이런다니까요. 그 사람은 짜증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한숨을 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기 생각, 그거는 자기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뭘 부정적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평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때를 부린다라는 게 아빠 입장에서 때를 부리는 거지만 아이 입장에서 그건 때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자주 이런 말도 이 사람 봤을 때
사실을 말해요. 우리가 뭔가 말할 때는 꼭 사실. 이게 사실인가 평가할까. 단어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좋은 관계를. 박 과장이 나에게 파란색이 아울면 어울린다고 했다. 이거 사실이에요? 평가예요? 누가 평가라고 했어요? 누가 평가라고 했어요? 했다. 안 어울린다는 이 말은 이 사람의 평가지만 했다잖아요.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사실과 평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맨날 힘들다고 짜증을 낸다. 자, 이거 사실 평가? 아, 나네. 평가. 자, 이거를 자, 평가요. 아내가 나한테 내가 집에 가면 내 나를 붙잡고 여보 나 힘들어 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힘들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인 거예요. 짜증을 낸다 이런 말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려요. 왜냐면 짜증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의 규정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한테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규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아버님들이 지적 수준이 엄청 높으셔서 아무도 졸지 않으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내용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표면이에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를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블럭놀이를 하다가 집어 던진 행동을 했어요. 그것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감정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뭔가가 안 돼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또 뭐의 결과예요? 뭐의 결과냐면 욕구의 결과예요. 욕구가 없으면 화가 나요. 욕구가 좌절이 될 때 화가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아주 건강하고 아주 좋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1등을 내가 막 열심히 뭔가 달려서 했어. 근데 못 이겼어.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막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 나쁜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부모들은 너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는 엄마, 아빠는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날 나쁜 아이로 생각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1등을 못하고 이기지 못한 속상한 감정.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잘못된 방식으로 나간 거예요. 속상한 감정은 이해되시죠? 속상한 감정이 왜 생겼냐? 내가 가진 건강한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욕구의 좌절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아요. 어떤 욕구냐? 이기고 싶어. 이거 좋은 욕구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욕구, 좋은 욕구예요. 이기고 싶은 욕구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좌절이 될 때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제대로 된 대처 방식을 모르면,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아버님들이 알 수 있으시면요, 아이들이
언제나 엄마 아빠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믿어준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친구 같은 아빠라고 했죠. 언제나 다가가서 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아빠예요. 그러면 거기다 뭐든지 다 쏟아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 왜 행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 아이고 이기고 싶었는데 이걸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하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환이를 나쁜 아이로 생각하게 될까봐 아빠는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우리 주환이 아빠가 안아줄까? 안아주고 우리 좀 기분 좋은 거 하러 딴 거 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다음번에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거 질 수도 있지. 됐어 괜찮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부모님이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그 마음을 안다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맞아 아빠 나 이래서 이랬단 말이야 더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정을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 토해내고 나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봐주셔야 된다. 우리가 공감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요. 모든 사람을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성숙해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부모인 게 가장 좋겠죠. 그게 배우자인 게 가장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 매일매일의 아픔들, 매일매일의 슬픔들이 치유되고 알아서 본래 내가 디자인된 대로 내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면서 끝도 없이 성장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욕구가 좌절이 있을 때 상한 감정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큰아이가 있는데 동생이 자기 그림에 막 낙서를 한 거예요. 동생을 때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갖고 동생이 물어요. 그러면은 너 동생을 왜 때려? 라고 하시겠죠. 일반적인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동생을 너 때리면 안 되잖아. 자, 행동만 보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미워! 자, 이거 너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때 자 감정의 언어들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 감정의 언어 보시면서 아이가 느낀 자 아빠 미워라고 말할 때 이게 행동이에요. 아빠 미워라고 소리쳤어요. 이때의 감정 뭘까요? 막 말씀해 주세요. 섭섭함. 원망스러워요. 아빠 원망스러워요. 배신감을 느껴요. 맞아요. 좋아요. 자, 아이가 아빠 미워! 대신 아빠가 동생 편을 드니까 나 아빠한테 참 섭섭하네. 아빠가 원망스러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상한 감정,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이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욕구의 좌절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뭔가 욕구가 좌절될 때, 좋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좌절이 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했어요. 무슨 욕구였을까요? 뭘 원했던 걸까요? 예쁘게 그리고 싶은 욕구 맞죠? 좋아요. 내 그림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좌절이 돼서 얘는 1번으로 속상했어요. 그 좋은 욕구, 또 좋은 욕구 찾아보세요. 뭐였을까요? 무슨 욕구가 있었을까요? 소유. 뭐를 소유할까요?
자기 그림에 내 경계 이건 내 거예요. 근데 그걸 침해했죠. 내 거를 지키고 싶은 그런 건강한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속상했을 거예요. 또 아빠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또 아빠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동생 편 들었어요? 이때 무슨 욕구, 원래 무슨 욕구가 있었을까요? 무슨 욕구야? 자기 편. 그래, 맞아. 아빠가 동생을 나무랬어야죠. 아빠가 너 언니 그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아빠 미워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아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이 아이의 마음을 내 입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린이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나린이가 그림을 멋지게 잘 그리고 싶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망가뜨려서 너무 속상했구나. 지금 욕구도 말했어요. 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던 욕구. 그리고 그래서 상한 마음을 말해줬어요. 이게 공감이에요.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나린이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동생 편을 들어가지고 아휴 나린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빠가 너무 미안하네. 아빠가 나린이 마음을 몰라줘서. 오, 너무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없어져요. 맞아 아빠! 맞아 아빠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줄 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토할 때 등 두드려지는 행위예요. 맞아 아빠 하면서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고 나면 깨끗해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 자,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 주말에 문병 갔더니 아유 이제 내가 죽어야지. 이거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감정이실까요? 감정의 연화에서 뭐 보세요. 거기 말고도 생각나시는 감정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이 어머님의 마음은 뭘까요? 감정. 감정에 대한 욕구들 말씀해 주세요. 미안하다. 맞아요. 주말까지 모시고 여기를 오게 한 이 자식 부부에 대해서, 자녀 부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리고 어떤 욕구가 있으셨을까요? 미안함이라는 부정적인, 조금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욕구에 좌절해서 생긴 걸까요? 원래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얘네 아이들도 좀 봐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은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어 있구나. 도움이 되는 사람, 부모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좌절돼서 미안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동으로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아 어머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욕구가 좌절된 건가 그거를 봐야 돼요. 토한 거를 보면 토한 거가 예쁠 리는 없잖아요. 아이가 설사를 했어요. 설사가 예쁠 리는 없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행동이 예쁠 리는 없다고요. 그 말이 예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 왜 토를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얘가 뭐를 먹었을까? 그 원인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거가 어떤 감정에서 나온 걸까? 얘가 어떤 좋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좌절된 걸까? 지금 거기에 퀘스천을 마크를 찍으시고 그거를 탐구하셔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공감의 말을, 진짜 공감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서희 아버지 봤을 때 튀실 것 같아요. 아까 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좀 몸이 괜찮아서 속상하셨군요.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미안하지 않으셔. 아유 저는 엄마 한 번 더 봐서 좋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보면 안 되고 어머니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저희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미안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한참 블록을 만드는 아이가 아빠 이거 봐 이렇게 했어요. 이 감정 뭘까요? 알았어요. 유태 아버님? 유태 아버님, 유태가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무슨 감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오, 맞아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욕구를 그래서 잘했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와, 너가 이게 자랑스럽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잘했네 보다. 유태가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도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한, 얘가 해낸 결과물에 대한 칭찬을 자꾸만 하면 얘네들은 내가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낼 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가 좋은 결과물을 내야지만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물이 없어도 이 아이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과물이 아니라 이 아이예요. 너가 기분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너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아빠가 기쁘다. 네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0점을 맞아와요. 아빠도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아서 기분이 좋구나.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빠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기쁘니까 기쁘다.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속상해해요. 만약에 아빠 나 시험 망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래서 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망쳤구나. 우리 유태가 속상해하고 아빠도 속상하네. 근데 너가 어쩔 때는 잘할 때도 있고 어쩔 때 못할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결과에 관심 없고 나는 너의 마음에만 관심 있어. 우리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나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게 돼요.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아내들이 이렇게 많이 말해요. 당신은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잖아. 이거 어떤 욕구, 어떤 감정일까요? 서연이 아버님? 어떤 감정일까요? 이걸 말할 때 아내의 마음. 서운함. 뭘 원했을까요? 원한 게 좌절이 될 때 부정적 감정이 생겨요. 뭘 원했을까요? 자,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되게 쉬워요. 않잖아라고 하잖아요. 이거 반대인 거예요. 원하는 거. 아빠 나랑 놀아주지도 않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욕구는 놀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신 내 말 듣지도 않잖아. 이 아내가 원하는 건 내 말을 들어주기를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너무 쉬워요. 그럼 아이고 내가 여보 말을 들어주기를 다시 원했던 거구나. 내가 많이 못 들어줬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도 않잖아. 아이고 내가 주원이랑 많이 못 놀아줘서 주원이가 섭섭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욕구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 너 하루 종일 애들 뒤지다거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거 무슨 감정일까요? 도와달라는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 도와줬으면 하는 욕구.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아이고 알아? 그러면 우리 끝말이 되게 중요해요. 끝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 아이고 우리가 공감을 가장 베스트.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아이고부터 하세요. 그냥 뭐라고 쳐줘주려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냥 내가 공감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지정이 엄마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게 알아주는 거거든요. 많이 힘든지 알아?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네. 알아? 그러면 몰랐네. 라고 아빠 놀아주지도 않잖아. 아유 아빠가 못 놀아줬구나. 그걸 그냥 얘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난 많이 놀아줬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구나. 아이가 그걸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걸 내 입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많이 놀아주지도 않았구나. 그렇게 느껴졌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내 입으로 말해주는 거. 내가 힘든 것도 몰라줬네.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입으로 말해주는 게 최고의 공감이고 치유예요. 아내는요, 제가 아까 여자의 기본 욕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훌륭해. 이런 아버님들이 또 있을까? 사랑해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70살, 80살이 되어서도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자로서 예뻐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예쁘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시고 막 하트뿅뿅의 눈빛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사라지면서 내가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면서 그게 계속 결핍이 되면요 표정이 없어져요. 시들어가요. 말라가요. 이렇게 영혼이 말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채워줘야 돼요. 이게 아까 그 샴페인 다 기억나시죠? 여자는 이것만 채워지면 웃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연애할 때 딱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왜냐면 표정이 달라지고 사랑받으면 웃어요. 아버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항상 웃고 있는 거. 그죠? 웃다고 돈 많이 벌어라고 원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와이프가 여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요. 그거가 위해서는 그냥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면 돼요.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면 돼요.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사랑하시잖아. 다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여자마다 달라요. 어쩔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다 달라요.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어쩔 때 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기해 줄 거예요. 저도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사주시면 나를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설거지 할 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킨십은 뒤에서 이렇게 백허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사랑은 눈빛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듯이 아이를 바라보듯이 아이한테만 하트 뿅뿅 하지 마시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해보세요. 정말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거를 여자는요 남자의 기본 욕구가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남자는 인정받을 때 살아나요. 근데 여자는 어떤 남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몸매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육아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불안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남자가 여전히 나를 여자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그 느낌들이 있을 때 여자는 안정감이 생기고 편안해져요. 그러면 아이는 편안하게 커요. 아버지분들이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팀을 이루어야만 해요. 아까 부부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부부가 단단해지는 것 이상 아이들이 행복한 건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 아버님들의 사랑의 방식은
해결이에요. 슈퍼맨이시잖아요, 모두들. 근데 여자가 뭔가를 얘기할 때 여자는 해결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할까요? 맞아요! 어쩌자! 여자는, 아내는 공감을 원해요. 아이는 응원과 격려를 원해요. 아빠가 다 해주면요, 아이는 문제 해결력이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한번 해볼까? 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이걸 원해요. 아이한테 필요한 건 응원과 격려고요. 아내는 공감.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구나. 당신이 내 말을, 내가 당신이 얘기할 때 좀 되게 잘 들어주길 원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말해주는 거, 내 입으로.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 유아기에 자존감의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뿌리만 있다고 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햇빛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매일매일 누군가가 내가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면 자존감 농부가 우리 다 필요해요. 그거 우리의 자존감을 서로 키워줘야 되는데 관계대화, 관계를 돈독히 하는. 숙제했어? 이 닦았어? 밥 먹어야지. 이거는 기능 대화라고 해요. 기능을 요하는 대화예요. 이거는 하나도 자존감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계처럼 느껴지고 나를 그냥 컨트롤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관계 대화가 훨씬 많아야 돼요. 그럼 관계 대화는 뭐냐? 기억하세요. 경험을 물어보는 거야. 오늘 하루 어땠어? 뭐 밥은 먹었어? 힘든 건 없었어? 어제 뭐 속 아프다는데 오늘은 괜찮아? 뭐 이런 거. 이게 경험. 오늘 뭐 아이가 어때?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냥 아무 대화나 하시면서 생각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 아이한테도 보셔도 좋아요. 이제 우리 이번 휴가 때 지금 산에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는데 나린이 생각은 어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고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중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경험, 감정,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게 만들어요. 이게 자존감 농구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주는 거. 두 번째, 경청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면 질문을 하고 오늘은 뭘 써보고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소중하다고 여겨지지 않겠죠. 경청을 해주시는 거가 이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랑 이야기할 때, 아내랑 얘기할 때 대부분 듣고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존중하는 우리 거래처 사람이랑 얘기할 때 네네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군가를 소중히 대할 때 우리는요 몸이 돌아가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돌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나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랑 이야기할 때나 아내랑 이야기할 때 몸이 딴 걸 보지 말고 내 눈과 코와 어깨와 무릎이 그 사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말할 때 더 좋은 건 이렇게 안 된 거죠. 눈높이까지 맞추는 거 가장 베스트죠. 그거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표정도 신경 쓰시는 거고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경청. 그리고 제가 행동이 아니라 말과 행동은 계속 잘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어떤 감정, 어떤 욕구가 좌절됐는지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말을 막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얘 걸 뺏었는데 너 왜 뺏어? 거기에서 행동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이 아이의 감정과 생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할 때도 말을 끊지 말고 얘가 막 주주주주주주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래서 이렇다는 거지? 요것만 한번 해주셔도
우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말은 이런 거라고 요약만 해줘도 굉장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말로 한번 해주세요. 아내가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화가 나 있다. 그럼 화가 났을 때 막 쏟아내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요약해서 아 당신 말은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내가 요약을 한번 한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얘기가 아니야. 너 이런 강의였던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 이 사람은 화가 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 이 사람 내 마음을 존중해줘. 존중이라고 느껴요. 내 말을 요약해주면. 그리고 맨 끝말만 따라해도 돼요. 맨 끝말만. 이래서 나 진짜 짜증났잖아. 우와 진짜 짜증나겠다. 이렇게 맨 끝말만 따라해도 진짜 다 생각 안 나는 이것만이라고. 칭찬, 사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아 당신이 내 와이프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여전히 예쁘네. 이 예쁘다 하는 말 이제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랑받으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그냥 하세요. 그냥 약 먹인다 생각하고. 이게 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세대는 딸바보라고 하는 그렇게 애들을 키우시지만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핍들이 있다니까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 와이프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딸처럼 사랑해 주는 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이러면요 아유 귀여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꽃처럼 피어나요. 언제나 가정이 아내의 웃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근데 작은 일에도 사과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은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걸 배워요. 작은 일에도 사과하는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거든요. 당신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네. 미안해. 미안도 한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여자가 웃어요. 그럼 난 편하잖아요. 그쵸? 여자가 웃으면 나 편해요. 여자가 죽상하고 있으면 난 불편하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서 미안해. 당신 그렇게 느낄 걸 생각도 못했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웃어요. 이제 여자가 그 다음 날부터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줘서 고마워. 당신 있어서 참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어렵죠? 그냥 어려우면 다 기억 안 나셔도 요것만 하세요. 오죽하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신뢰라는 게 그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고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잘할 사람이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실수에 이런 거예요. 괜찮아. 오죽하면 그랬을까. 당신이 오죽 고민해서 한 거일까. 당신이 속상하겠네. 오죽하면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오늘 아이한테 이렇게 또 소리 질렀잖아. 왜 애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걔가 얼마나 또 화나게 했으면 그랬겠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뭔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 아이가 너무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한테 모든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 나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때렸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거 뺏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나린이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우리 나린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죽 깐죽 거렸으면 나린이가 그랬을까. 그냥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우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내 편이네. 언제나 오죽하면을 계속 듣자 보면요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에서도 그냥 오죽하면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세요.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어머님이 나한테 전해서 야 땡땡이 엄마가 야 이렇게 나한테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속상하셨겠네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그러고 가자. 너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 오늘 어머님이랑 일 있었다며? 아유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은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당신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 당신 속상했나 보다. 그지? 이리 와 안아줄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은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남편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면 돼요, 여자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아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그랬지 이렇게 돼요. 근데 어머님 편을 들으면 나를 나의 방패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명을 대고 내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나빠져요. 근데 내 방패막이가 있어요.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리 와 안아줄게. 당신 오늘 마음이 많이 상했지? 이리 와 안아줄게. 우리 엄마 왜 저런데?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고 안아주면은 마음이 풀려서 그 다음에 스스로 언니 근데 그거는 제가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오죽하다. 진짜 속상했겠다. 얘가 화가 났다고 해요. 서러웠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뭐뭐 했겠다라고 하세요. 야, 너 진짜 화났겠다. 너 진짜 속상했겠다. 너 진짜 짜증났겠다. 이렇게. 이게 공감으로 느껴져요. 와 대박 이런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특히 감탄으로 키우는 거예요. 감탄이 칭찬이에요. 와 이렇게 그냥 맨날 감탄해 주세요. 기억하시겠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이가 밖에서 뭔가 때를 부리면 밖에서 이 아이의 경계를 치면 막 밖에서 수치심을 주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세요. 근데 그 자리를 들고 가시는 거. 아이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가기 전에 이거는 오늘 마트 갈 건데 마트에서 뭐뭐뭐만 살 거야. 오늘은 뭐 땡땡건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찡찡거린다. 안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어머님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안전에 대한 거. 아이는요 2돌이 지나면 정말 죽을 만한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도전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아버님이 자꾸 밖에 나가셔서 얘네가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버님의 되게 중요한 역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24개월부터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게 해요. 아이를 믿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여기를 잡으면 다쳐. 우린 요거만 잡을 거야. 그래서 얘는 36개월부터 드릴 공부를 사용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다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함께 하는 걸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른들이 하는 걸? 이러면서 자기 신뢰가 커지는 거. 이런 게 엄마들이 잘 못해요. 아버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까 영유아기에는 특히 힘 조절을 배우고 에너지 발산하고 근육 사용법을 익히는 거 이게 남자만 필요한 거 아니겠죠. 여자 아이들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몸으로 놀아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몸으로 막 비행기 태워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흥분과 긴장, 좋은 감정의 고조를 찍을 때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걸 느끼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돌아오는 거, 평안으로 돌아오는 걸 느낀 아이들은 밑에 감정으로 빠졌을 때 좌절이나 실망, 불안 그것도 돌아온다라는 거, 지나간다는 걸 얘네들은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는 감정 통제력이 발달하고 긍정성, 적극성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비교 우위의 성향들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거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아빠가 엄마보다.
더 논리적이시고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유머를 아빠로부터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아빠랑 놀이가 많이 된 친구들은 재밌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사회에서 인기가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유머 감각, 뭐 문제 해결력도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 아빠 놀이를 하면서 아빠와 함께 생활을 통해서 발달을 해가는 거. 공간 지각력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주정거장이에요. 얘가 엄청 볼록을 잘 만들고 있어서 뭐야? 그랬더니 우주정거장이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가 아빠랑 맨날 이렇게 노는데 아빠랑 같이 아빠가 앞에서 만들어요. 자기 거 만드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 이건 뭔데? 하면 아빠 만드시고, 그럼 아이가 그런 걸 모델링하면서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계단이 이제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쭉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발사대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이게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이런 식의 능력은 공간지각력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아버님들이 훨씬 뛰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많이 이런 놀이 시간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창의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빠는요 아이들에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래서 그 정말 위대한 사람, 나의 히어로가 나를 바라봐준다. 나한테 이제 아빠의 얘기를 들려준다. 내 관심을 가져준다.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자존감, 자신감이 엄청 올라갑니다. 우리는 TV 핸드폰만 끊으시면 우리는 그냥 시작이 되고요. 고적적인 놀이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단 아빠가 아이에게 놀아줄 때는 TV 핸드폰 치우시고 그냥 뭐 하루에 30분 안 되면 뭐 일찍 내가 너무 바쁘다. 그러면 뭐 매주 토요일날 1시에 더 주시고 요렇게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중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흐지부지 이거 하다 이게 아니라 그럼 아이는 마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마냥 기다리면서 아빠는 나를 귀찮아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돼요. 그냥 고정적으로 박는 거예요. 이 시간 토요일날 1시에서 2시는 아빠가 너랑 노는 시간이야 라고 그러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아빠가 너랑 놀고 싶어서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때는 아빠가 너랑만 노는 시간을 만들 거야. 이렇게 아이가 기다릴 수 있게. 그래서 그 시간, 그래서 그게 처음에 30분으로 시작하세요. 집중된 놀이.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뒤에 놀이 그냥 예시들도 붙여드렸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시간을 좀 놀이가 좀 창의롭게 아이들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것도 없어요. 그냥 놀잇감을 사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장난감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활에 있는 것들이 놀잇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차가 있어야만 하고 병원차, 무슨 청진기 이런 게 다 있는 집들은 그거 없으면 병원놀이 못하는 아이가 돼요. 기차가 필요해. 그럼 휴지 연결해서 이거 기차다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물 장난감을 사지를 마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성을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베개를 쌓고 막 여기에 우리 뾰족하게 뭘 올려볼까? 성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 맨 끝에 두루마리 휴지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집안의 물건들을 다 사용해서 그런 놀이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분리수거통 있잖아요. 오늘은 플라스틱 좀 갖고 가서 오늘 이거 가지고 놀 거야. 플라스틱 하나만 엎어도 얼마나 많은 게 나요. 오늘은 종이 갖고 놀 거야. 종이로 그 통 가지고 그렇게 놀이감이 되는 거야. 그래야 아이가 모든 세상을 가보면서 상상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말놀이, 역할놀이, 보드게임. 다양한 말놀이, 뭐 이야기 이어가기 놀이, 뭐 역할놀이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사고력 발달에서 말놀이 좀 더 알려드릴 거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엄마들 너무 힘들어요. 아빠님들이 딱 처음에 놀 때 테두리만 정해주시는 저기 벤치 보이지? 저기 나무 보이지? 여기서만 뛸 거야.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뛰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먼저 정해주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책 읽어주는 거 목소리 다양하게 책을 아빠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지금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이거 처음에 자 우리 자 서인이 어머님 제가 뭐 질문하는지 아시죠? 자 처음에 어떤 역할이 있다고 했죠? 기본적인 역할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물리적인 역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을 주고 공간,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사 육아 이런 걸 물리적 역할이라고 해요. 그거가 되면 그 다음 단계, 좋은 아빠 얘기를 듣는 단계, 뭐에 신경을 쓰는 거죠? 어떤 역할? 오, 맞아요. 물리적 역할은 기본, 그리고 좋은 아빠라고 하는 건 정서적 역할에 신경을 써주는 거. 그 다음에 3단계, 훌륭한 가문을 만드는 역할. 이거를 무슨 역할이라고 한다고 했죠? 오, 와, 너무 좋아. 웬일이야. 야, 너무 훌륭하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물리적 역할, 그다음에 정서적 역할, 교육적 역할까지. 책임감, 이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고, 애정과 존중을 표현해 주시는 방향성을 가지시는 거. 이렇게 정리. 이거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합의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꼭 어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감사, 칭찬, 눈빛, 미소, 애정을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 정기적인 가정 식사 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경청해 주시고, 그랬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눈빛을 통하는 긍정적인 피드백 주시는 거. 이거는 훈육 교육을 따로 전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욕구, 감정 알아차리는 거, 요거를 꼭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는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네. 그냥 옆에 혼자 놀이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근데 놀이 시간, 정해진 놀이 시간이다. 그러면은 소통을 하시는 거. 네.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랑 확장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정규 놀이 시간을 꼭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20분이라도. 딱 얘한테만 집중된 시간.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늘 TV 핸드폰이다. 이거만 없으면 이게 또 대화 놀이가 너무나 가능해진다는 거. 자, 긴 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다음 10월 달에 상담 시간이 있어요. 상담 시간에 꼭 어머니들하고 시간 내주셔서 같이 와주셔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질문 그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